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통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지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어느 날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하와이에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소위 에치슨 라인이라는 거 있었죠. 1950년도 1월 달에 그 6.25 전에 에치슨 라인 해가지고서는 미국의 방위 선을 이제 공표를 했죠. 거기서 한반도하고 대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사령부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 에치슨 라인이 굉장히 합리적이구나. 미국의 입장에서 남한을 지킨다는 게 방어선에 포함시킨다는 게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비합리적인 좀 자기네 이익에 맞지 않는 그런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뭐 그냥 이렇게 내가 지정학을 뭐 따로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이제 계속 좀 남아 있어서 제가 원래 좀 다른 거 하다가 지금 과외로 이 논문을 한번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은 2019년도에 한국정치학회보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그리고 뒤에 덧붙인 그 논문 말고 덧붙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한반도 내지는 한겨레의 지정학적 상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이거는 우연히 그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있죠. 유발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를 위한 21세기 21가지 재현이라는 뭐 나름 이제 괜찮은 책이 있어요. 거기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자는 세상 전체를 볼 때 아시아 대륙 동쪽 해안의 작은 반도야말로, 그러니까 한반도죠, 우주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당치 않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발 하라리가 한국 사람들을 좀 만났거나 아니면 이제 워낙에 유명해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초청도 하고 그랬죠. 오늘 요즘에 얼마 전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를 지나가면서 이제 써놨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1402년도라고 되어 있네요. 1402년도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 이게 우리 1392년에 조선을 건국했으니까 조선 시대 때, 조선 초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세계 이미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중국, 이게 천하의 중심이고, 천하죠. 하늘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변들인데, 한국은, 조선은 중국의 한 3분의 1은 최소한 되는 정도의 이런 크기로 여기 옆에 이제 있죠. 중국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곳이 조선이에요. 여기서 보면. 근데 이때 반도라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 말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 많은 개념이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1870년대 이후에 주로 일본을 통해서 번역돼서 들어와요. 뭐 회사, 사회, 정치, 뭐 여러 가지 말들 다 우리가 쓰는 말들. 그 전에 사람들은 이런 말 안 써요. 민족, 무슨 국민 이런 말 다 이 근대에 들어와서 쓰는 말인데 반도라고 하는 것도 그때 이제 들어온 것이고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주로 이제 일본의 번역어가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때는 반도라는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반도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었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소중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소중화, 작은 중화다. 그래서 중국이 청나라에서 엉망이 되니까 우리가 그 중화의 그 본류를 지키는 이어나가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김훈의 하얼빈의 소설 그래서 이제 가져온 건데 그 내가 이렇게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논문에서 그 한반도가 전략주의 충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생각이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 아니다. 이 정도 중요한 것은 세계 모든 것이 이 정도 다 중요합니다. 전략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지리적으로만 봤을 때 그 전략적으로 요충지다라고 할 만한 것은 강대국들 옆에 있는 나라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그런 논문을 쓰고 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김훈의 하얼빈을 읽는데 처음에 저 지도가 나와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여기 붉은색으로 검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신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원산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간 게 안중근의 길이에요. 안중근이 하얼빈까지 가는 길. 그리고 이또 히로부미인가? 맞죠? 이또가 간 길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 다렌으로 들어가서 여기 철도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죠. 하얼빈에서.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내가 이 논문을 쓰면서 한반도가 전략적 중심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심의 그냥 사고방식이다라고 이제 그걸 비판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 논문을 보면서 이 지도 보면서 놀란 이유는 여전히 그 고정관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이또가 여기 이걸 내가 없애버렸네. 여기 목록이 좀 중요한데 여기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와서 이 철도가 놓여 있으니까 부산에서 이렇게 쭉 와서 여기서 뭐 그 철도를 통해서 갔을 거라는 생각을 너무나 당연히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히. 그리고 안중근도 여기서 대체로 뭐 이 철도 통해서 이렇게 철도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백기를 이용한다. 백기를. 왜 그랬을까요? 네. 저 때는 아직 경부선이나 경원선도 제대로 안 깔려 있었을 때고 아, 그래요? 대련이 또 그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에서도 대련을 중심으로 이제 다 세계은행 모으고 그러자 해서 그 당시 때는 대련이 제일 핫한 대련이 제일 핫한 곳이었다. 대련에서 하얼빈까지 이제 여기가 대련입니다. 여기. 여기서 하얼빈까지 가는. 시기라서 네. 저 길이 제일 빨랐어요. 근데 이 경부선이 안 놓여 있었어요? 저 때 노을야가 일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렇구나. 나는 나 몰랐어요. 나는 경부선에 있는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갔을까? 그러면 안중근은 아니 이거 지금 경부선 아닌가 이거? 이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저기 의주까지 해서 경의선으로. 저도 저거 정확한 연도는 잘 네. 모르는데 아마 기타 큐슈에서 대련으로 와서 철도로 바로 가는 게 좀
어. 되지 않았나 생각을. 아, 그래요? 하나 또 배웠습니다. 고마워요. 자,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해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중국 대륙으로 가는데 우리를 거쳐서 간다는 생각이, 내가 그걸 논문에서 비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남아 있는, 만주에 가는데 한반도를 거쳐서 가지 라는 생각을, 이걸 생각도 안 하는 사이에 내가 이미 그냥 전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한반도는 경유해서 가는, 경유를 해야 되는 곳이 아니고 한반도는 우회해서 가는 곳입니다. 우회해서 바다로 직접 가서 여기에서 직접 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 육지길을 철도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철도가 없으면 더욱이나 일로 갈 필요가 없죠. 자, 좋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그 논문 설명하기 전에 이 그림을 먼저 다 보여줄게요. 하틀랜드라고 불리는, 지정학에서 하틀랜드라고 불리는 곳이 대체로 여기 하얀 지역입니다. 하틀랜드. 영국의 맥킨더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맥킨더라고 하는 사람이 1904년인가 이 지정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논문인데 이게 이제 지리학으로 발표한 건데, 사실상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고전 지정학, 그러니까 좀 클래시컬한 그런 지정학의 출발점이에요. 그 논문의 핵심은 유라시아 대륙이, 유럽하고 아시아가 하나의 대륙이고 사실은 아프리카까지 하나의 대륙이죠. 유라시아, 아프리카까지. 이거 그냥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의 대륙이자 하나의 섬이라는 거예요. 세계도, 월드 아일랜드라는 말을 합니다. 세계의 하나의 섬. 그래서 유라시아를 장악하는 세력이,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 라는 거예요. 유라시아의 핵심이 하틀랜드인데, 그 하틀랜드를 주로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죠. 그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 내부에서 이 부동항을 찾아서 자꾸 남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국의 기본적인 전략, 이거를 제공한 게 아까 내가 누구라 했죠? 맥킨더가 그 1904년에 쓴 논문에서 나옵니다. 이게 하틀랜드예요. 근데 이 다른 사람 책인데, 여기에 보면 2차 대전 때 여기 하틀랜드 지역에, 여기는 이제 러시아, 소련하고 그리고 중국의 상당 부분이 여기 포함됩니다. 여기에 연합국으로서 물자를 제공하는데, 주로 미국에서 제공하죠. 미국에서 제공하는데, 제공할 만한 곳이 그 관문, 그래서 이제 심장지대를 관문이라고 한 것이 여기 지금 하얀 줄로 표시된 요런 것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저게 미국의 시각이에요. 하틀랜드에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게 효과적일까 하고서는 2차 대전 때 한 거예요. 자, 한반도는 경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곳이고, 대륙과 해양이 서로 경유하는,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경유해야 되고,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경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경유하지 않아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이쪽으로 이제 가죠. 물론 이제 여기가 그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제외됩니다. 근데 이거 제외되거든요. 이것도 제외되고, 여기 그 중국
해안에서 가는 것도 제외돼요. 옵션에서 제외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옵션에서 제외되는 건 이제 일본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시당초에 그 잠재적인 옵션 자체가 안 돼요. 한반도는 경유할 곳이 아니라 우회를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곳입니다. 이 지도 하나 보고 이거는 이제 같은 이제 스파이크만의 책에서 가져온 건데 이 마지널 시즈라고 하는 개념에서 연해 바다에 연해 있다라고 하는 연해랑 한자가 달라요. 근데 마지널 시 그러니까 주변해 여기 대륙의 이 연해 지역과 섬 사이에 있는 것을 연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건너 오프쇼어 섬나라하고 대륙 사이에 지중해처럼 끼어 있는 걸 마지널 시즈라고 그러는데 지중해가 대표적인 마지널 시즈죠. 지중해. 그다음에 영국하고 프랑스, 덴마크 요쪽에 이제 또 하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혹자는 이걸 동아시아 지중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지중해예요. 근데 여기도 그 하나의 지중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저 책에 보면. 그렇게 보면 여기 까만 것들은 다 연해 지역입니다. 연해 지역이고 빨간 게 그 마지널 시. 그러니까 이 연해 지역이라는 건 이제 바다에 연해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연해 지역이에요. 한반도 전체가. 여기 연해주가 있죠. 블라디보스토크인데 연해주가 대체로 17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고 한반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 그럼 이제 한반도가 연해주보다 좀 크지만 남한만 따지면 10만 제곱킬로 정도 되면 이 연해주가 우리보다 한 70% 더 큰 거예요. 남한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한반도 전체를 그냥 연해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도 내에서 좁은 데서 살고 있으니까 내륙, 여기 대구 내륙 지역이라고 생각하죠. 내륙. 그리고 이제 바닷가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 지금 큰 시각에서 보면 이 전체가 다 조금만 그냥 연해 지역이에요. 요거를 조금 좀 응용해서 보면 요 서해 여기 중국해 뭐 발해 황해 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요 서해도 마지널 시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랑 비슷하죠 지금. 그럼 우리는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다 연해 지역이에요. 연해 지역에 그래서 내가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다 합쳐서 우리 서쪽 지역 이쪽 지역까지 합쳐서 동북아시아 지중해라고 부르자. 동북아시아 지중해예요. 지금 여기 막혀 있거든요. 일본 열도에서 동북아시아 지중해. 그럼 우리는 마치 여기 지중해에 이탈리아 반도가 나와 있는 것처럼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지중해에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이 이탈리아 반도처럼 마치 관통하는 듯한.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스스무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지협. 그래서 이 물과 물 사이에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걸 지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마치 지협처럼 이 동북아시아 지중해의 가운데 있는 연해 지역으로 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연해 지역입니다. 여기도 지중해성이에요. 여기까지 치면 여기 이쪽까지 넓히면 이게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지중해라고 보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논문에다 넣으려다가 넣지 못했어요. 이 출처가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이거를 이베이라는 곳에서 발견을 하고서는 내가 이제 논문에 쓰려고 지금 샀거든요. 그래서 온 걸 보니까 조그만 엽서인데 그 엽서에 출처가 안 나와 있어. 이 어디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어 쓰지 못했는데 이거는 일본이
일본이 많이 팽창했을 때, 대체로 한 1941년, 2년 요 무렵이에요. 엄청나게 뻗어나가 있죠. 지금 인도네시아 이쪽이 안 나왔는데, 인도네시아, 이 저기 동남아시아, 버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거 다음에도 한참 나갑니다, 일본이. 근데 이 지도는 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냐면, 자, 우리는 일제시대 때 만주를 침략하기 위한 병참기지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1930년대에 특히 일본이 여기 북한 지역에 공장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뭐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근대화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대륙을 침략하는데 이 우리를 좀 활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한반도를 경유해야 된다. 임진왜란 때처럼. 그래서 만주를 침략하는데 한반도를 먼저 장악하고 만주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막상 중일전쟁이 일어난 거는 1937년이죠. 1937년에 중일전쟁은 주로 일본 본토에서 이 타이완이나 아니면 일본 본토를 통해서 이렇게 진출한다. 공격 루트가 바다에서 바다로 바로 바다로 가요. 한반도를 경유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해양 세력의 일본이라고 치고 대륙의 중국 대륙이라고 한다면,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경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안 그런 이 사례로 하나 가져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만주국을 이렇게 벌써 구축해 놓고 그러니까 위에서도 공략을 하죠. 위에서도. 근데 주된 공략은 여기 이렇게 바다로 공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거의 핵심은 그림을 통해서 이미 다 얘기가 됐고, 한번 논문을 잠깐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이거를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한반도 중심 통념이라고 이제 명명했습니다. 한반도 중심 통념. 한반도 중심 통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반도 중심 생각이에요. 우리가 반도라는 이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반도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반도, 우리 중심. 나는 우리 중심으로 사고하자는 주의예요. 사실은 우리 중심으로 보자. 그 정치학이 미국 중심, 미국에서 수입된 학문 이론들 갖고 맨날 이렇게 떠드니까, 이 정치학자 중에 우리의 자아중거적 정치학을 수립하자 뭐 이런 좀 학술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이어받아서 나름 우리 거를 좀 만들자라고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이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걸 하되 우리 중심으로 뭔가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우리 중심 사고에 매몰돼서 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반도 중심 통념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반도가 중추국가라는 생각입니다.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다. 전략적 요충지론. 이거는 전략적 취약지하고 맞물립니다. 요충지이기 때문에 취약해요. 반도의 숙명론 이런 거 있거든요. 반도이기 때문에 여긴 침략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이 학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서 강상균가 하는 분은 이 한반도는
형세가 다투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적 경험을 바탕을 하고 있어요. 몽골이 일본을 침략할 때 한반도 통해서 했고,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다 한반도에서 일어났죠. 이게 대체로 그 청일전쟁부터 러일전쟁, 한국전쟁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에는 별거 없어요. 임진왜란이 한 번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임진왜란이 경험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게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서는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맨날 전쟁은 여기서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저게 이제 역사적 경험인데, 유럽을 보다 보면 유럽은 전쟁이 우리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전쟁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뭐 많아야 한 5개 정도 거치는 그 정도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죠. 굉장히 많은 수의 전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막 열심히 해서 무슨 제국주의적인 그 침략 국가로 우리가 팽창하느라고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여기 이 안에는 이제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전쟁을 하게 된 그런 전쟁터가 된 그런 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략적 요충지다. 전략적 각축장이다. 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체하고, 그다음 이삼성이라고 꽤 유명한 정책자가 있는데, 이런 분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우리가 동아시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 그림을 이것만 봐도 우리는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구글 지도를 한번 좀 같이 보고 싶은데, 이 정중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변두리에 있어요. 이 대륙 차원에서만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닷길 차원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변두리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통로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수에즈 운하 통해서 여기 요 해협,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그 해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는 거. 근데 여기서 주로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늘 뭐 네덜란드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그 일찌감치 일본하고 교역하고 일본을 이제 문을 두드리고 그러잖아요. 조선은 어쩌다가 표류된 사람이, 하멜 표류기 뭐 이런 어쩌다가 표류된 사람이 와요. 조선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아. 하멜 표류기 한번 보시면 일본 애들은 하멜이 여기 있다가, 아니 그건 이제 그만둡시다.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누가 자, 한반도를 동아시아 패권의 향방을 결정지어주는 요충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른 나라들이 별로 이제 눈길을 안 주다가도 그래? 하면서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국가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나라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이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한반도를 중추국가론, 가교국가론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비전을 제시합니다. 가령 문재인 정부 때 무슨 가교국가론인가 이게 꽤 큰 역할을 했죠. 박명림이라고 한국전쟁에 관한 이 권위 있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중추국가론 또는 가교국가론이라고 이제 해요. 우리가 중추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글로벌 중추국가인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피벗, 우리를 잡아야지 이 지역의 헤게모니를 잡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선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입니다. 이걸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기존의 그 담론들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번 그 기존 담론을 내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좀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한반도라고 생각하는 거, 한반도라고 하는 의식 자체를 그걸 한번 검토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전략적 요충지냐,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대륙에서 바다로, 아니면 이제 해양, 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여기가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냐,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곳이냐라는 거예요. 그 반도, 우리 강역은 동북아시아 대륙의 연해지대라고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반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대륙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양 원산 이남, 이거는 반도로 불리기 괜찮아요. 여기 평양에서 원산, 요거 이게 마치 이 한반도의 목 부분 같이 이렇게 잘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요 선을 넘어가면 중국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 한국 전쟁 때 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미군이 유엔군이 북진할 때 하나는 38선을 넘어오지 마라라고 중국에서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데 메가더가 그걸 무시하죠. 또 하나는 요 선이에요. 평양 원산 이 선까지 오면 대체로 거기서 봐줄 수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도 좀 그래 왔고 중국 입장에서. 그런데 그 밑은 반도라고 본다면 그 이북은 대륙입니다. 최소한 신우주에서 청진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 밑에 반도면 그 한경북도 이쪽은 최소한 그쪽은 대륙이에요. 평안북도 일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은 대륙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우리는 반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아의식을 제한한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만주,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흥기했던 우리 그 선조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 역사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무슨 동북아 공정하면서 자기네 지방 역사로 이제 포함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 역사라고 사실은 주장을 하는데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가 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 대륙을 또 한 이면은 동북아 대륙을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이란 말을 쓰죠. 근데 중국이 지금 차지한 중국 영토를 하나의 통일된 영토로 갖고 있는 것은 청나라 이후입니다. 그 전에 만주 지금 임자 없는 땅이고 다 그냥, 우리도 그 심지어는 일제 때 우리가 간도 개척하고 만주로 많이 나가서 생활의 터전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대륙이란 말 대신에 동북아 대륙이라 부르자. 중국이 반드시 하나의 통일 국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하나의 통일된 국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중국 대륙, 하나의 국가, 일본 하나의 국가, 굉장히 강한 그런 국가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한반도 전체는 반도보다 연해지대의 성격이 더 강하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 전체가 이제 반도보다 연해지대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는, 연해지대는 해양 세력의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양 세력, 지금 미국이 이제 전 세계 해양 패권을 장악하고 있죠. 중국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해양 패권을 장악해야지 세계를 장악하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패권 전쟁에서 싸움에서 영국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루이 14세 때 프랑스가 막강한 해군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눈을 안 돌렸어요. 루이 14세가 유럽 대륙 내에서 그 영토 확장에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고비에서 영국은 바다로 눈을 돌리고 프랑스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세계 제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한데 해양 세력은 무슨 이 함대라든가 무슨 무기 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지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은 과거 무슨 다른 나라 제국지 시대 제국과 같은 그런 제국은 영토 제국은 아니지만 기지 제국인 건 맞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70여 개 국가에 800개 정도의 기지를 갖고 있어요. 기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한반도 전체는 연해지대로 본다면 해양 세력의 기지로서 중요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한반도가 하나이냐? 반드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사실상 한반도가 하나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둘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하나. 때로는 같이, 때로는 따로 이렇게 그런 표상이 필요한데 우리 반드시 한반도가 대한민국인 것은 아니고 때로는 둘, 때로는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남과 북의 서로책 통합이라고 하는 그 컨셉으로 제안한 바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침략의 교두 뭐냐? 한반도가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갈 때 일본을 침략하고 할 때 거쳐야 되는 곳이고 일본이 대륙으로 나갈 때 한반도를 교두보로 해서 나가는 것이냐? 이게 이제 한반도가 지금 한반도 중심 통념에서는 한반도가 이 대륙이 해양으로 나가거나 해양이 대륙으로 가려고 할 때 거쳐야 되는 그런 이 동아시아의 십자가라는 표현을 써요. 정중앙에 위치한 십자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중국 해양 세력이 대륙 침략을 위한 발판이냐, 먼저 일본이 대륙을 침략할 때 아니면 미국이 대륙을 침략할 때 이 한반도 거쳐야 되느냐, 그럴 수 있는데 과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은 이 지도를 보시면 중국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하고 이제 접해 있죠. 한반도는 그 중에 하나예요. 중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14개입니다. 14개. 그 대대로 중국은 이 서북 쪽에서 오는 이 유목민들, 그들을 굉장히 경계했죠. 그게 예전에는 몽골인데 근자로 오면서 이 근대로 오면서 러시아가 된 거예요. 그 러시아랑 중국 사이에 국경 충돌이 있고 중국이 사실은 이 명나라 때 정화라는 사람이 정화의 원정, 그래서 정화라는 사람이 그 엄청난 함대를 이끌고서는 쭉 이 조공하는 그런 조공을 받고 또 조공하면서 이제 중국이 많이 주거든요, 베풀거든요. 그런 무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화의 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유럽은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유럽이 나중에 개발한 이 함대하고 선단하고 비교하면 정화의 원정 때 그 규모는 엄청납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이제 바다를 막는 해금 정책을 취하거든요.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왜냐하면 북쪽에서 오랑캐들, 중국 입장에서 북쪽의 오랑캐들의 이 유목 쪽에 침략이 많기 때문에 대륙에서. 그래서 그런데 중국은 안보위협이 14개 나라가 지금 접해 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한반도는 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큰 나라랑 접해 있는 데가 있죠. 당장 그 인도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 저기 작은 것만 쳐도 몇 개만 해도 그래서 한반도는 이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 중에 큰 것도 아니에요. 100년의 마라톤이라고 그 미국의 지금 매파 에 해당되는 사람이 매파 그 어떤 학자인지 이 100년의 마라톤 해가지고 중국이 100년 동안 자기네가 잃어버린 패권을 찾기 위해서 마라톤을 벌이고 있다. 1840년에 그 아편 전쟁에서 지면서 이제 중국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1949년에 신중국을 건설했잖아요. 그게 100년 동안 치욕을 맛봤다는 거예요. 1949년서부터 2049년까지 지금 100년 동안 마라톤을 해서 지금 중국이 2050년 되면 그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그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국이 미국의 해양 세력으로 치고 미국으로부터 받는 위협에 대해서 그 위협을 7가지인가 이렇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뭐 해안에서 공격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반도를 경유하는 공격 이거는 없어요. 아예 그 지금 생각도 안 나요.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갈 수 있는데 일본의 중국들이 침략한 게 육지길로 갈 수 있는데 바닷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봤죠 지도에서 바로 그 일본 본토에서 상해로 바다로 해서 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한 해양 세력의 침략을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서양 애들이 오잖아요. 다 바다로 와요. 자기네 해안으로. 한반도를 거쳐서 오는 거는 일본이 어쩌다가 이제 오는 거고 그 뭐 영국 무슨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그 서양 이 제국주의 세력에 와가지고서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뭐 이 중국이 치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1840년에 한 번 있었고 뭐 난징 조약도 있고 1800 무슨 60년에도 또 있고 뭐 그런 거 몇 차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동부 남부 이 바다로 바로 오지 한반도를 거쳐서 오는 건 전혀 아니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중국 중심에서 볼 때는 해양 세력이 한반도를 경유하는 침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반드시 거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이제 일본 애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반도가 일본 열도를 향한 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본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한반도가 자기네 가슴을 향해서 위에서 단도가 칼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맥켈이라는 사람이 1870년대 하여튼 썼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일본은 중국이 아니면 다른 러시아라든가 자기네를 침략할 때 한반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근접하니까 일본한테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은 늘 있죠. 그래서 그 박노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오슬로 대학에 있는 러시아 사람인데 이제 한국 하는 박노자 선생이 쓴 그 고대사 책을 보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백제가 망했을 때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을 때 그들이 일본을 침략할까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웃이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과장되면 곤란합니다. 일본에 대한 대륙 개입이 반드시 한반도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몽골의 2차 원정. 자, 몽골이 일본을 침략할 때 1차 원정은 이제 한반도를 통해서 이 몽골이 이제 뭐 바다 이런 데 약하고 그러니까 갔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 2차 원정 때는 이쪽 지역에서 남송 지역에서 이제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 일본을 침략하는데 여기가 쌀이 많이 나와. 그럼 쌀을 지고 군량미가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특히 보급이 전쟁에서 보급이 중요한데 이 쌀을 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배 싣고선 바로 가야지. 여기에서 바로 출발한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이렇게 경유해서 간다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러시아, 자, 이거 이제 중국이 일본을 침략할 경우에 중국이 일본하고 갈등을 빚는 것도 지금 다오이다오 어디에 그 일본 열도 저쪽 끝에 있는 다오이다오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대만 해협에 지금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미중 사이에 그것도 한반도랑 지금 사실은 관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지금 거기다 우리를 갖다 끼워 놓고 있어요. 그 러시아가 일본을 침략할 때 한반도를 경유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다시 또 지도를 봐야 되는데 그냥 얘기를 합시다. 여기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으면 이렇게 요쯤에 이제 사할린 섬이 있어요. 사할린 섬 밑에 홋카이도가 있고 일본 그 본토 섬이 있죠. 그러면 사할린 섬은 러시아 거예요 지금. 사할린 섬에서 홋카이도로 공략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시간이 네, 4시 10분까지. 내가 제가 시계 시계를 올려드릴게요. 자 내가 시간을 좀 조정하면서 빨리 맞추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러시아에서 직접 일본을 공략하지 한반도를 통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하면 일본이 위협을 받죠. 조선이 아니라 러시아가 차지하면 조선에 이제 러시아 세력이 들어오면 일본이 너무나 위협을 받죠. 근데 러시아는 이상하게도 내가 이제 지금 역사를 보다 보니까 만주에 관심이 많고 한반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 예전에 우리 구한말 시대 때 보면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러시아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반도는 방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걔네들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주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다시 들어와서 한반도가 일본 열도를 향한 비수냐?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일본의 대도시들은 특히 남쪽에 있습니다. 이 섬의 남쪽에, 북쪽에 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형상. 그래서 이 자이안 같은 사람은 일본에 대한 위협은 중국은 절대로 아니다. 미국이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한반도 위협론이 일본한테 일본을 겨눈 비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을 과장하면 곤란한 것이 이것이 일본 팽창의 구실이 됩니다. 자기네한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우리를 침략할 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자기네 주권선이 있고 이익선, 한반도가 자기네 이익선에 들어가고 그다음 만주하고 몽골이 만몽 생명선에서 그래서 만몽이 자기네 생명줄이기 때문에 만몽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만몽 영유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 위협론은 일본 애들이 자기네가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역할을 할 수 있다. 독일이 2차 대전을 할 때 체코슬로바키아 이제 주데텐 뭐지 왜 안 나오지? 주데텐 베르크인가? 하여튼 뭐 주데텐 뭐가 있어요. 거기 그 지역을 먼저 침략했거든요.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런 식으로 좀 들어와 있었어요. 그 지도가 이렇게.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자기네 이 심장을 뚫고 있는 그런 비수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를 먼저 점령하는 거예요. 이거에 같은 논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륙과 해양의 가교냐라는
점을 따져볼게요. 그 중국은 대륙 세력이고 미국은 해양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일단 이거 자체가 지금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미국이 해양 세력이냐? 한반도를 놓고 봤을 때는 해양 세력이죠. 근데 미국은 이 동부 13개 주에서 시작해서 서진을 했죠. 그래서 미국 대륙, 지금 미국 그거를 뭐 멕시코로부터 뺏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팽창했잖아요. 그 미국은 서진을 해왔습니다. 서진. 그래서 미국 대륙 이제 프론티어가 끝났을 때 새로운 프론티어가 나와요. 태평양. 그래서 하와이를 1898년에 하와이에 미국 사람들이 가서 나름 이제 거기 원래 왕국이 있었는데 이 시민혁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원주민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미국 애들이 들어가서 일종의 시민혁명이라고 하면서 미국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미국이 같은 해에 스페인하고 전쟁에서 필리핀을 차지했죠. 그래서 태평양을 자기 앞마당으로 했어요. 그래서 해양 세력이 됐죠. 그 전에 미국은 대륙 세력이 먼저 된 겁니다. 중국은 지금 대륙 세력이냐? 중국이 지금 대륙 세력이죠. 대륙이 큰 나라죠. 근데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해양 국가로 같이 나가고 있어요. 실크로드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실크로드? 지금 저기 중국 그 1대1로 정책을 하잖아요. 1대1로 이게 한쪽으로는 이제 대륙 길이 있고 또 다른 거는 해양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거예요. 해양 실크로드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쫙 뻗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어요.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격이냐? 중국의 해양 진출할 때 한반도를 거쳤느냐? 일본과 교류 역사를 보면 한반도를 병유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네끼리 그 해상 교역을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은 별로 먹을 거리가 없어요. 자기네가 거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일본은 소위 중국에게는 천하질서에 들어와 있지 않았거든요. 자기네가 천하다, 자기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자기네 천황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조선은 천하질서에 들어가 있었고, 근데 막상 이들 사이에 교육이 적지 않습니다. 한반도 거치지 않고서는 많아요. 중국의 지금 나아가는 방향은 1대1로가 한번 보세요. 1대1로 관해서 그거는 서진입니다.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하고 유럽 쪽으로 가요. 동쪽으로는 별로 갈 곳이 없어요. 물론 이 태평양 중국 쪽에서 중국의 동남 여기 중국이면 중국의 동남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해요. 그 미국하고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 외에는 서진이에요. 우리는 거기 끼기를 좀 바라는데, 끼려면 중국이 동진을 해야 되는데 동진에서 갈 곳이 별로 없어요. 자, 한반도 일본 해양 세력이 대륙 진출하는데 한반도를 경유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 아까 내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물자 보급로 보여줬죠, 지도. 그거를 통해서 보듯이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 한반도가 가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 중심 통념이 어디에서 있냐면, 가령 우리가 이제 그림을 가끔 그리는데 김대중 같은 경우도 트랜스 시베리아 레일 로드, 트랜스 차이나,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뭐 중국 대륙 횡단, 이거랑 한일 해저 터널 뚫어서 우리가 경의선을 연결하면, 경부선에서 경의선 해서 우리가 일본서부터 이 TSR 통해서 유럽까지 쭉 가고, 뭐 TCR 통해서 뭐 저기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러시아의 천연가스도 남북한을 통해서 일본으로, 우리가 러시아에서부터 북한을 통해서 남한을 통해서 일본으로
보낸다. 이러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북한하고 막혀서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합니다. 도쿄, 홋카이도, 사할린, 시베리아 연결 철도 또는 파이프라인 구상을 실제로 해요. 푸틴이 사할린에서 그 시베리아에서 사할린으로 가서 사할린에서 홋카이도로 홋카이도에서 도쿄로 가는 그런 파이프라인 구상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걸 신문에서 보면서 얘네들 우리를 안 거치네. 우리를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논문은 이제 끝났고 한 10분 남았는데 내가 문제 제기 하나만 하고 지정학적 상상 이게 우리는 굉장히 빈곤하다. 일본이 그 임진왜란 때 보면 도요토미 시절에 중국만 명나라만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도까지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2차 대전 때 보면 일본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야말로 허황된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무력에 의한 것이지만 그거를 실현시켜 놨었죠. 아까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그런 꿈을 막 그린다. 대동아공영권으로 인도 태평양 프리 앤 오픈 인도 퍼시픽 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지금 인도양하고 태평양이 하나의 바다로 합쳐져 있어요. 지금 예전에 미국 사령부가 태평양 사령부가 있고 인도양 사령부가 있었는데 인도 태평양 바다를 합쳐 놓으니까 지금 인도 태평양 사령부 하나로 합쳐졌어요. 이거 일본이 제안한 겁니다. 일본이 상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인도양하고 태평양이 왜 따로 있어야 돼? 하나로 하면 자기네가 그만큼 그 세력을 뻗치겠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미국 얘기 잠깐 했는데 소위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해가지고서는 그 계속 소진을 했죠. 중국 천하질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 복속돼 있었죠. 걔네들 상상에 우리가 복속돼 있어. 지금 1대1로 서진이라고 그랬죠.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북극권 자기네가 북극권 국가라고 그래요. 북극이 이제 이 빙하 때문에 그 날씨가 좀 더워져서 좀 거의 좀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거기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선 노무현이 동북아 균형자로 문재인 교량 국가, 뭐 윤석열 글로벌 중추국가. 자, 이건 뭐 우리가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량 국가. 자, 교량 국가 그 컨셉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지금 동북아 균형자로는 더욱이나 우리가 균형을 맞춰주겠대요. 우리가 균형자, 밸런스 역할을 하겠대. 옛날에 영국이 했던 그 밸런스 역할을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근데 보면 기본적으로 상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그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논문을 그냥 주고 각자 읽고 이 시간이 없으니까 각자 읽고 상상을 한번 해봐라. 일본 애들은 이런 식으로 상상을 이렇게 하고서는 과제를 내줬어요. 상상 마음껏 하는 거. 기발하게 하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이 한 10% 정도 빼고 한 반도를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뭐 남북한 간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상상, 휴전선을 뭐 평화지대로 만들고 이런 상상 이 정도 하고 있어요. 최소한 만주까지 그 만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만주하고 조선을 합쳐서 만선. 일본 애들이 만선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만선사라고 그 우리로 치면 고구려사입니다. 그런 상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아예 못해요. 반도의식에 갇혀서 그래서 좀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좀 해보자 라는 얘기. 자, 질문이나 코멘트 있어요? 내가 저기 그래도 한 5분은 남겨놨어. 한 7분 남았습니다.
홍콩에서 무조건 4시간 아니면 다 닿습니다. 그렇게 아시아 곳곳으로 접근성이 좋아서 한국이 사실은 아시아 전체로 보면 요충지가 아니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또 언어적인 것도 우리가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소구권에서 오기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렇게 균형자론이나 교량 국가가 되려면은 저희가 서구권한테 지금 이제 미국한테 뭐 조선업으로 세일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데 올래라고 해야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오겠죠 사실. 뭐 팀플 할 때도 뭐 나랑 같이 할래보다 나 이 팀을 위해 나 발표 잘하는데 아니면 나 PPT 잘하는데 하면은 뽑아줄 것 같지.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저렇게 되려면은 조금 한국만의 세일즈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 좋아요. 또 중국 얘기도 잘 해주셨습니다. 또 서진을 하고 있는 게 요즘 또 파키스탄, 스리랑카로 해서 인도양이 많이 나가 있고, 탄자니아, 케냐 이런 데 동아프리카에 많이 써져 있는데, 타이완 해역은 저희가 좀 한국을 신경이 써야 되는 게, 타이완 바깥으로 삥 돌아가면은 그만큼 물류비가 좀 더 드니까 애초에 우리가 수입품 가격은 전부 한 5에서 10%씩 오르는 건 감안해야 되니까 대만해역은 대한민국이 좀 껴서 지켜야 된다. 그 저기 대만 해협은 중요하죠. 내가 저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대만 해협에서 위기 저희가 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끼어들어서 우리가 당사자가 말려들 돼야 수 있어요. 되니까. 우리가 말려들 수 있어요. 6.25 때 한국 전쟁 때 미국의 대만에 이 칠함대 같은 큰 함대를 보냅니다. 중국을 상대로 해서 이 저기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여기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대만에서 또 일어날 수 2개 전선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하려고 그랬죠. 왜냐면 중국 애들이 혹시라도 압록강 넘어서 들어왔잖아요. 개입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전선을 벌리면 중국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려고 그거를 이제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선을 2개로. 근데 대만 우리는 북한이 지금 끼어 있어서 남북한이 이게 나눠져 있어서 오히려 전선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만 위기 때 우리가 자꾸 말려드는 걸 경계해야 되거든요. 말려들면 다 젊은 사람들 좀 희생될 텐데 그걸 할 때 경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저기 오히려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유조선 길입니다. 저기 유조선 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히려 변두리에 있다고 이쪽으로 활용해서 국립국가도 가능한가요? 예, 좋은 질문. 나는 중립국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중립국은 일단 국내에서 저기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되기가 어렵고, 국내에서도 이미 우리가 너무나 친미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너무나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북한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걸 저기 했을 때 그 다음에 유지하기도 어렵고. 근데 변두리에 있는 거를 이점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이 저기 노무현이 보면 동북아 균형자론이잖아요. 김대중은 동남아시아로 갔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아세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 그래서 그거를 동아시아라고 불렀어요. 동북아시아를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북아시아 시대는 노무현 때 들어오면서 동북아시아 시대라는 그 개념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동북아 시대 하면 우리가 그냥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가운데 낀 게 있고 막 그래. 근데 동아시아로 가면 여기 동남아시아의 교류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제도가 지금 구축돼 있고, 거기에 플러스 3 해서 아세안 리저널 포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세안이 아니고 ARF. 거기에 가령 이제 남한하고 북한이 아세안 리저널 포럼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주변부죠. 주변부인데 우리를 갈등의 핵심에 놓지 않고 동아시아 문제를 얘기하면서 멀리 가서 이렇게 우회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는 우리 이점을 살린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아시아 무슨 정상회담 이런 거 저기 있어요. 이 저기 김대중이 만들어 놓은 거. 뭐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이제 그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야죠. 다른 의견. 다른 예진 씨 질문 없어? 우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다른 질문? 아니 질문도 좋지만 뭐 하여튼 의견. 네. 교수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네. 이런 거 없나요? 수업 시간에. 네? 이 다은 어디 갔지? 우리 수업 듣는 학생,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질문 없습니까? 혜원, 유정. 오늘 왜 이렇게 유정 조용하지? 네? 자, 마지막 질문을 해줘야 우리는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님 계속 열강해 주셨는데 혹시 질문 있어요? 뭐 상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입을 다음 계속 주에 수업 끓이게 돼요. 있어가지고. 수업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에?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어이구 마지막? 아니야? 끓인 거야?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교수님 딱 정확하게 돼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다음 수업 이동 이런 거 등등 때문에 이제 주저주저 하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질문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아무튼 우리 요 얘기를 저 6명 우리 5명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고 자 오늘 긴 70분 동안의 강의를 해주신 김학래 교수님을 박수로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브라운백 세미나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